1520년 26세 청년이 왕좌에 앉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채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유럽은 비웃었습니다. 젊은 술탄이 뭘 하겠나. 오스만은 이제 약해질 것이다. 46년 후 유럽은 떨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남쪽으로 북아프리카를 삼켰습니다. 북쪽으로 헝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다에서 지중해를 장악했습니다. 550만 제곱킬로미터, 새 대륙, 인구 1500만.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중해를 잠그자 유럽은 다른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서양으로. 콜럼버스가 배를 띄운 이유,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돈 이유, 마젤란이 세계 일주에 나선 이유, 모두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술레이만 1세, 오스만 제국 10대 술탄, 유럽이 대제라고 부른 남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20년 9월 30일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에서 술레이만이 즉위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즉위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먼저 동쪽으로 갔습니다. 1514년 아버지 셀림 1세가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와 전쟁을 시작했고 술레이만은 이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1534년 바그다드 원정에 나섰습니다. 오스만군 10만이 사파비 왕조의 수도 타브리즈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다드로 진격했습니다. 아바스 왕조 이후 600년 만에 바그다드가 다시 투르크 손에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 서부 전체, 이란 고원까지 장악했습니다. 동쪽 국경이 안정됐습니다. 다음은 남쪽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1517년 아버지가 점령했고 술레이만은 더 내려갔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가 하나씩 오스만 영토가 됐습니다. 홍해까지 장악했습니다. 네카와 메디나, 이슬람 성지 두 곳 모두 오스만 보호 아래 들어왔습니다. 술레이만은 이제 두 성지의 수호자였고 이슬람 세계 전체의 지도자인 칼리프였습니다. 남쪽도 끝났습니다. 이제 북쪽 유럽이었습니다. 술레이만의 진짜 목표. 1526년 8월 29일 헝가리 모하치 평원에서 오스만군 10만이 헝가리군 2만 5천과 맞붙었습니다. 헝가리 왕 러요시 2세가 직접 출전했습니다. 오후 3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오스만 대포 300문이 먼저 불을 뿜었고 헝가리 기병대가 무너졌습니다. 예니체리가 돌격했습니다. 2시간 만에 헝가리군은 점멸했습니다. 러요시 2세는 전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주하다가 늪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20세였습니다. 헝가리 왕국 500년 역사가 끝났습니다. 술레이만은 부다페스트로 입성해서 헝가리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중부 유럽 심장부였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가 코앞이었습니다. 1529년 9월 술레이만은 더 북쪽으로 갔습니다. 빈을 향해서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수도, 합스부르크 왕조의 심장, 유럽의 중심. 빈을 함락하면 독일로 가는 길이 열리고 로마도 갈 수 있었습니다. 술레이만은 12만 대군을 이끌고 빈 성벽 앞에 섰습니다. 9월 27일 포위가 시작됐습니다. 빈 수비군은 1만 6천 명이었고 황제 카를 5세는 빈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빈은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오스만 대포가 성벽을 두들겼고 예니체리가 사다리를 걸었고 터널을 팠습니다. 빈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10월 중순 빈은 거의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비는 춥습니다. 비가 내렸고 진흙탕이 됐습니다. 오스만군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빈까지 1500km, 너무 멀었습니다. 말이 죽었고 식량이 떨어졌고
병사들이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술레이만은 결정했습니다. 10월 15일 후퇴한다. 빈 포위 19일만이었습니다. 빈은 살아남았고 술레이만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투르크가 빈까지 왔다. 다음엔 로마까지 올 것이다. 독일 제후들이 긴급 회의를 했고 교황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슬람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투르크는 신의 채찍이다. 술레이만은 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32년 이번엔 20만 대군으로 다시 원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빈 성벽은 너무 견고했고 보급선은 너무 길었습니다. 술레이만은 깨달았습니다. 육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다, 지중해였습니다. 1538년 술레이만은 해적 제독을 불렀습니다. 하이레딘 바르바로스, 붉은 수염, 지중해 최고의 해적이었습니다. 술레이만이 말했습니다. 그대를 오스만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지중해를 장악하라. 바르바로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술탄. 1538년 9월 28일 그리스 서부 해안에서 프레베자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스만 함대 122척이 신성동맹 함대 157척과 맞섰습니다. 신성동맹은 스페인, 베네치아, 교황청, 제노바가 연합한 유럽 최강 함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르바로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해전의 귀재였습니다. 바람을 이용하고 해류를 이용해서 유럽 함대를 포위했습니다. 베네치아 함대는 괴멸했고 스페인 함대는 도주했습니다. 압승이었습니다. 지중해가 오스만의 바다가 됐고 사람들은 오스만의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까지 오스만 함대가 출몰했습니다. 로마가 보이는 바다에 초승달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교황청이 떨었고 베네치아가 무릎을 꿇었고 제노바가 항복했습니다. 동지중해는 완전히 오스만 지배였고 서지중해도 오스만이 장악했습니다. 술레이만은 만족했습니다. 육지에서 안 되면 바다로 유럽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566년 술레이만 나이 72세, 46년을 통치했고 13번의 대원정을 떠났습니다. 헝가리에서 마지막 원정 중에 텐트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술탄. 유럽은 그를 대제라고 불렀고 오스만 사람들은 입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오스만 제국 영토는 550만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유럽 3분의 1, 중동 대부분, 북아프리카 전체, 발칸 반도, 헝가리, 흑해, 지중해, 홍해, 인구 1500만 명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만은 한 가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빈, 로마, 유럽 중심부. 오스만은 빈에서 멈췄습니다. 육지 확장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술레이만이 지중해를 장악하자 유럽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대서양이었습니다. 술레이만이 문을 닫자 유럽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1433년 5월 29일 이후 유럽 상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습니다. 실크로드의 서쪽 끝이 오스만 손에 들어갔습니다. 동서무역의 관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제 유럽 상인들은 오스만을 거쳐야만 동양의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은 토행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였습니다. 비단 한 필이 지나갈 때마다, 후추 한 자루가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상인들이 중개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직접 살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 상인에게서 사야만 했습니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후추 한 자루 가격이 10배 뛰었습니다. 계피, 정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 가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자기도 금값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동방무역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를 오가며 비단과 향신료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게 베네치아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453년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이스탄불이었고 오스만 영토였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오스만에게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고 가격을 협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노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해 무역으로 살았는데 흑해 전체가 오스만 영향 아래 들어갔습니다. 크림 반도의 무역 기지들을 하나씩 잃었습니다.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년 번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을까? 오스만을 우회할 방법은 없나? 바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육로가 막혔으니 바닷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중해는 오스만이 장악했습니다. 홍해도 오스만 영향권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도 위험했습니다. 남은 건 대서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은 미지의 바다였습니다. 아무도 끝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괴물이 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배가 세계의 끝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도전했습니다. 포르투갈이었습니다. 15세기 초반 포르투갈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엔히크 왕자. 1394년생. 사람들은 그를 항해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왕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다에 미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어디가 나올까?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엔히크는 사그레스에 항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포르투갈 최남단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선장들을 모았고 지도를 그렸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캐러벨선이라는 새 배를 개발했습니다. 작지만 빠르고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배였습니다. 1415년부터 포르투갈 배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서 조금씩 해마다 조금 더 남쪽으로 갔습니다. 1434년 보하도르봇을 넘었습니다. 아프리카 서쪽 돌출부였습니다. 뱃사람들은 악마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친 해류와 암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선장 질 에아네스가 넘었습니다. 1444년 세네갈 강에 도착했습니다. 1460년 에니크 왕자가 죽었습니다. 66세였습니다. 그는 인도 항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열었습니다. 포르투갈 선장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1482년 디오고 칸이 콩고강 하부에 도착했습니다.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았습니다. 희망봉이었습니다. 처음엔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왕 주앙 2세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희망봉으로. 희망의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도로 가는 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를 돌면 인도양이 나옵니다. 인도양을 건너면 인도가 나옵니다. 오스만을 거치지 않고 인도로 갈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에니크 왕자가 꿈꿨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실제로 가야 했습니다. 한편 서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이었습니다. 1492년 1월 2일 스페인이 그라나다를 함락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었습니다. 레콘키스타가 완성됐습니다. 800년 만에 이슬람을 몰아냈습니다. 스페인은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하지만 동쪽을 보니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을 이베리아에서 몰아냈지만 동쪽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이탈리아 선장이 스페인 왕실을 찾아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제노바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유럽 왕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포르투갈 왕에게도 갔고, 영국 왕에게도 갔고, 프랑스 왕에게도 갔습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서쪽으로 가서 인도에 도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면 결국 동쪽에 도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빠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1492년 4월,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실에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을 만났습니다. 콜럼버스가 설명했습니다. 왕과 여왕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폐하,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이익이 큽니다. 실패해도 배 3척 잃는 것뿐입니다. 이사벨 여왕이 결정했습니다. 좋다, 해보라. 콜럼버스는 7년 만에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1492년 8월 3일 스페인 팔로스 항구에서 3척의 배가 출항했습니다. 산타 마리아호, 핀타호, 니냐호. 선장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41세였습니다. 선원은 모두 90명이었습니다. 목표는 서쪽으로 가서 인도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까? 세계의 끝에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콜럼버스는 확신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서쪽으로 가면 반드시 동쪽에 도착한다. 배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를 지나 대서양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바다만 보였습니다. 선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하나? 이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콜럼버스는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돌아가자. 콜럼버스가 설득했습니다. 3일만 더 가자. 3일 안에 육지가 안 보이면 돌아가겠다. 선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10월 11일 밤 콜럼버스가 수평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 새벽 2시 막루에서 선원이 외쳤습니다.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모두 갑판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수평선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섬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확실히 보였습니다. 해변, 야자수, 사람들. 콜럼버스와 선원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원주민들이 해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카리브해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앞바다였습니다. 콜럼버스는 몰랐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인도에 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3개월 동안 카리브해를 돌아다녔습니다. 쿠바, 히스파니올라 섬을 발견했습니다. 금을 찾으려 했지만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향신료도 없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여긴 인도가 맞는데 왜 향신료가 없지? 1493년 3월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벨 여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서쪽으로 가서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여왕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제 향신료를 오스만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콜럼버스가 가져온 건 금조금과 앵무새, 그리고 원주민 몇 명뿐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콜럼버스는 3번 더 항해했습니다. 1493년
1498년, 1502년 4번 카리브해와 중남미 해안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로 가는 길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거대한 대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콜럼버스는 몰랐습니다. 1506년 콜럼버스가 죽었습니다. 55세였습니다. 실패한 탐험가라고 생각하며 죽었습니다. 나는 인도로 가는 새 길을 찾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전혀 몰랐던 거대한 대륙. 그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을 조사했습니다. 1502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인도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다. 유럽이 충격받았습니다. 새로운 대륙? 세계에 우리가 모르는 땅이 있었다니. 그 대륙은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렸습니다. 콜럼버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497년 7월 8일 바스코 다가마가 출항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에서였습니다. 배 4척, 선원 170명.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는 것. 콜럼버스처럼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서 11월 22일 희망봉을 돌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강풍을 뚫고 돌았습니다. 이제 인도양이었습니다.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잠비크, 몬바사, 말린디를 거쳤습니다. 말린디에서 아랍 항해사를 고용했습니다. 이름은 아흐마드 이븐 마지드, 인도양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인도양을 건넜습니다. 1498년 5월 20일 인도 서부 해안 캘리컷에 도착했습니다.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인도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소? 포르투갈에서 왔습니다. 포르투갈? 어디에 있는 나라요? 유럽 서쪽 끝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육로로? 아닙니다. 바다로 왔습니다. 아프리카를 돌아서. 상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바다로? 그게 가능한가? 바스코 다가마는 향신료를 샀습니다. 후추, 계피, 정향. 오스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샀습니다. 가격은 오스만 통과 가격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1499년 9월 리스본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170명 선원 중 55명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공이었습니다. 드디어 오스만을 우회하는 항로를 찾았습니다. 포르투갈 왕 마누엘 1세가 환호했습니다. 향신료를 팔았습니다. 이익률은 6000%였습니다. 투자금의 60배를 벌었습니다. 리스본이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베네치아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더 이상 동방무역 독점이 불가능했습니다. 포르투갈이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오스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크로드 무역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유럽 상인들이 더 이상 오스만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술레이만 1세가 분노했습니다. 포르투갈 배를 막아라. 하지만 인도양까지 오스만 해군이 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계속 확장했습니다. 1510년 인도 고아를 점령했습니다. 1511년 말라카를 점령했습니다. 1513년 중국 광둥에 도착했습니다. 1557년 마카오를 조차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포르투갈 무역기지가 생겼습니다. 포르투갈은 작은 나라였지만 바다를 통해 제국이 됐습니다. 스페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로 갔습니다. 600명 병사로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로 갔습니다. 168명 병사로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총과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총을 본 적이 없었고 말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인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이 원주민을 죽였습니다. 아즈텍과 잉카 인구의 90%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스페인은 금과 은을 약탈했습니다. 아메리카 전역에서 금광과 은광을 찾았습니다. 원주민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광산에서 죽었습니다. 금과 은이 배에 실려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은 유럽 최강국이 됐습니다. 1519년 또 다른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세계 일주였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것. 1519년 9월 22일 출항. 배 5척, 선원 270명. 남미 최남단을 돌았습니다. 그 해협은 마젤란 해협이라고 불렸습니다. 거기서 거대한 바다를 만났습니다. 잔잔했습니다. 마젤란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평양, 평화로운 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3개월 넘게 항해했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썩었습니다.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쥐를 잡아먹었고 가죽을 삶아 먹었습니다. 1521년 3월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마젤란은 필리핀 추장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계속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거쳐 인도양을 건넜습니다. 아프리카를 돌아 대서양으로 나왔습니다. 1522년 9월 6일 마침내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배 한 척, 선원 18명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세계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스만 투르크 때문이었습니다. 술레이만이 지중해를 장악하지 않았다면 유럽은 바다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콜럼버스는 출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로가 막히지 않았다면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르크가 문을 닫자 유럽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주의가 시작됐습니다. 300년 후 유럽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진 그날이었습니다. 투르크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지만 오스만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바다에서 힘을 키우는 동안 오스만은 서서히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지중해에서 첫 번째 대패, 그리고 빈 성벽 앞에서 맞이한 마지막 순간, 세계 최강 제국의 쇠퇴가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